1981년 1월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의 한 정부 청사 회의실에는 전 세계 건설업계의 운명을 가를 차가운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말레이시아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국책 사업인 페낭대교 건설을 앞두고 전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건설사들을 불러 모았거든요. 이 자리에는 프랑스의 캄프농 베르나르, 일본의 카지마 건설 같은 세계 1위권 기업들이 질비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대한민국의 현대건설은 그저 운 좋게 끼어든 후발주자 취급을 받기 일쑤였죠. 하지만 이 회의실을 나설 때 세계 건설 역사의 판도는 완전히 뒤집히게 됩니다. 이 거대한 드라마의 시작은 사실 말레이시아의 지독한 교통지옥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말레이반도 서북쪽에 위치한 페낭은 동양의 진주라 불리며 관광과 전자산업으로 급성장 중이었지만 섬이라는 태생적 한계에 갇혀 있었습니다. 본토와 섬을 잇는 유일한 통로인 페리는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였거든요. 매일 아침 말라카 해협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수만 대의 차량이 배를 타기 위해 3시간에서 4시간씩 줄을 서야 했습니다. 물류는 마비됐고 갓 생산된 반도체 부품들은 선착장에서 시간을 허비하며 경제 성장판을 짓누르고 있었죠. 이때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이 바로 말레이시아의 근대화를 이끈 마하티르 모하마드 총리입니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비전 2020을 선포하며 바다 위에 13.5km의 거대 다리를 놓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합니다. 국제 입찰이 시작되자 전 세계 12개국에서 41개 업체가 독수리처럼 달려들었습니다. 특히 교량 건설의 명가인 프랑스의 캄프농 베르나르는 자신들이 가진 수십 년의 노하우를 앞세워 낙찰을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1차 입찰 결과에서도 프랑스 업체가 최저가를 써내며 1위를 차지했죠. 현대건설은 2위에 그쳤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여기서 결과가 확정되어야 했지만 현대건설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도박에 가까운 제안서를 던집니다. 가격은 2위 수준을 유지하되 전체 공사기간 48개월을 무려 12개월이나 단축해 36개월 안에 끝내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건 당시 공학계 상식으로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13.5km라는 초장대 교량을 그것도 거친 바다 위에서 3년 만에 짓겠다는 건 물리적인 시간을 무시하는 발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마하티르 모하마드 총리의 계산기는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다리가 1년 일찍 개통되면 말레이시아 정부가 거둬들일 통행료 수입과 물류비 절감액이 현대건설에 지불할 추가 비용보다 훨씬 컸거든요. 결국 마하티르 총리는 프랑스의 기술력 대신 한국의 시간을 샀습니다. 현대건설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자 전 세계 건설 잡지들은 일제히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한국이 말레이시아 국책 사업을 망칠 것이다. 현대건설은 1년 안에 포기 선언을 할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비웃었죠. 하지만 이런 비아냥을 뒤로하고 한국인 기술진들은 1982년 말라카 해협의 거친 파도 앞에 섰습니다. 현실은 서류보다 훨씬 더 잔혹했습니다. 페낭 앞바다의 해저 지반은 그야말로 바닥이 없는 진흙탕이었거든요. 다리의 하중을 견딜 단단한 안반층인 안반을 찾으려면 해저면에서 60m 아래까지 파 내려가야 했습니다. 아파트 20층 높이의 콘크리트 기둥을 바닷속 진흙에 수직으로 박아 넣어야 하는 지옥 같은 공정이었죠. 조류의 속도는 시속 5km를 넘나들었고 예고 없이 쏟아지는 열대 스콜은 시야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1년에 200일 넘게 비가 내리고 낮 기온은 40도를 육박하는 살인적인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숙소에는 모기떼가 들끓고 풍토병에 쓰러지는 직원이 속출했죠. 여기서 현대건설은 또 한 번의 혁신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보통 대형 공사를 하면 자재를 외부에서 조달받는 게 상식이지만 현대는 아예 페낭 현지에 동양 최대 규모의 파일 공장을 직접 지어버린 겁니다. 직경 1m, 길이 60m에 달하는 거대한 콘크리트 기둥을 공장에서 직접 찍어내고 이를 배로 실어 날라 즉시 바다에 박아넣는 수직 계열화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이 파일 하나를 완전히 박으려면 20톤짜리 초대형 증기 해머로 무려 5,000번 이상을 내리쳐야 했습니다. 그런 기둥이 10,000개가 넘게 필요했으니 말라카 해협에는 24시간 내내 거대한 망치질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현지 노동자들과의 문화적 충돌도 극심했죠. 말레이시아 현지 인력들은 한국인들이 왜 그렇게 미친 듯이 일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일요일에도 쉬지 않고 밤에도 조명을 켜고 바다 위에서 용접하는 한국인들을 보며 기계 같다고 수군거렸죠. 하지만 이들의 인식을 바꾼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느 일요일 새벽 양복 바지를 걷어붙인 채 시커먼 갯벌 속으로 직접 뛰어들어 작업을 독려하던 한국인 현장 소장의 모습이 현지 기자의 카메라에 포착된 겁니다. 사무실에 앉아 지시만 내리는 영국이나 프랑스 기술자들만 봐왔던 현지인들에게 소장이 직접 진흙탕을 구르는 모습은 신선한 충격을 넘어 경외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사진이 신문에 대서특필되면서 한국인들과 함께라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현장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중반을 넘어설 무렵 누구도 예상치 못한 진짜 위기가 닥칩니다. 설계 당시 파악했던 해저 지반 데이터가 실제와 너무 달랐던 겁니다. 기둥을 60m나 박았는데도 지지력이 나오지 않는 구간이 속출했습니다. 공사 기간은 이미 절반을 지났는데 기초공사에서 발목이 잡힌 거죠. 프랑스 업체들은 다시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거봐라, 한국은 해상 교량 경험이 없어서 안 된다는 말이 독버섯처럼 퍼졌습니다. 현대건설 내부에서도 36개월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막대한 위약금을 물고 회사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이때 정주영 회장은 현지로 날아와 기술진들에게 단 한마디를 남깁니다. 이봐, 해봤어? 현대건설은 후퇴 대신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해저 지반이 약하다면 더 굵고 더 긴 파일을 더 촘촘히 박는 방식을 택했고, 작업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낮에는 기초를, 밤에는 상판을 제작하는 2단계 교차 공법을 극한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태풍이 불어 닥쳐 바지선이 떠내려가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도 기술자들은 로프로 서로의 몸을 묶은 채 바다 위를 지켰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국가의 자존심을 걸고 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지독한 근성이었습니다. 가장 난코스였던 사장교 구간에 접어들자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대형 선박이 통과할 수 있도록 101.5m 높이의 주탑 2개를 세우고 거기서 144가닥의 강철 케이블을 뻗어 상판을 매달아야 했거든요. 당시 한국에는 이런 공사를 해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기술자들은 밤마다 외국 서적을 뒤져가며 계산을 반복했고, 주탑의 수직도를 맞추기 위해 밤하늘의 별을 기준으로 정밀 측량을 실시했습니다. 100m 상공에서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케이블 한 가닥을 고정할 때마다 기술자들의 손마디는 피로 물들었지만 다리는 조금씩 본토를 향해 뻗어 나갔습니다. 기초 공사를 마친 뒤 마주한 사장교 구간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토목 기술의 명운을 가른 시험대였습니다. 주탑과 주탑 사이의 거리가 225m에 달했는데 당시 우리 기술진에게 이 거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거대한 심연처럼 느껴졌거든요. 100m가 넘는 주탑 꼭대기에서 케이블을 하나씩 내려 상판을 붙잡는 공정은 1mm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정밀함의 극치였습니다. 만약 한쪽 케이블의 장력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거대한 콘크리트 상판이 뒤틀리며 무너져 내릴 수 있었습니다. 기술자들은 40도가 넘는 뙤약볕 아래에서 수직도를 맞추기 위해 온종일 씨름했고, 밤이면 숙소에 모여 외국 원서를 뒤져가며 다음날의 공정을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당시 한국인 기술자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다시는 세계 시장에 명함도 못 내민다는 비장함이 감돌았습니다. 말라카 해협의 거센 바람이 주탑을 흔들 때마다 작업자들은 로프 하나에 의지해 허공을 버텼고,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쌓여 마침내 본토와 섬을 잇는 마지막 상판이 연결되었습니다. 1985년 8월, 3년 6개월간의 대장정이 막을 내렸습니다. 당초 프랑스가 불가능하다고 비웃었던 1년 단축의 약속을 현대건설은 보란듯이 지켜낸 것입니다. 물론 설계 변경과 집안 강화 작업으로 인해 공사비는 처음 계약했던 2억 3천만 달러에서 3억 2천만 달러까지 치솟았지만 말레이시아 정부는 단 한 푼의 아까움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기한 내에 세계가 놀랄 만한 다리를 완성해낸 한국인들의 집념을 눈앞에서 확인했으니까요. 1985년 9월 14일 드디어
역사적인 개통식이 열렸습니다. 페낭 해협 양쪽 기슭에는 이른 아침부터 수만 명의 주민이 몰려들었습니다. 수십 년간 페리를 기다리며 황금 같은 시간을 받아 위에 버려야 했던 그들에게 이 다리는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자유로 향하는 통로였습니다. 개통식의 주인공은 단연 마하티르 모하마드 총리였습니다. 그는 직접 운전대를 잡고 새로 깔린 매끄러운 아스팔트 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총리의 차가 다리 위를 지나가자 양옆에 서 있던 주민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고 일부 노인들은 바닥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 뒤를 따르던 한국인 기술자들의 감회는 더 남달랐죠. 3년 전 맨몸으로 이 진흙탕 바다에 도착해 무시와 멸시를 견뎌내며 쌓아올린 결과물이 마침내 빛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현장 기술자들은 서로의 거칠어진 손을 맞잡으며 말없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 다리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싸구려 노동력을 파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파는 나라로 거듭났음을 선포하는 기념비였습니다. 페낭대교가 개통되자마자 말레이시아의 지도는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페리로 3시간 넘게 걸리던 거리가 단 10분으로 단축되면서 물류의 흐름은 폭발적으로 늘어났거든요. 페낭섬의 경제성장률은 이듬해 10%를 돌파했고 인텔과 필립스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안심하고 공장을 증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양의 진주라는 이름 뒤에 숨겨져 있던 가난과 정체의 그늘이 걷히고 현대적인 공업도시로 탈바꿈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후에도 한국 건설사들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냈고 이는 양국 간의 강력한 경제협력으로 이어지는 가교가 되었습니다. 현대건설에게 페낭대교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거대한 도약대였습니다. 페낭에서 쌓은 해상교량공법과 대형 프로젝트 관리 능력은 곧바로 중동의 주베일 산업항 공사로 이어졌고 이는 대한민국이 건설 수출 1조 달러라는 대기록을 세우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후 싱가포르의 랜드마크인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에 기울어진 탑을 세우고 터키의 차나칼레 해협에 세계 최장 현수교를 놓을 수 있었던 자신감의 원천도 결국 페낭의 진흙탕 속에서 얻은 것이었죠. 40년 전 세계의 비웃음을 샀던 무모한 도전이 오늘날 전 세계 곳곳에 대한민국의 이름을 새기는 전설이 된 셈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페낭대교 위로는 매일 수만 대의 차량이 오가며 말레이시아의 경제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다리는 여전히 견고합니다. 바다 밑 60m 아래 안반층에 닿을 때까지 5,000번씩 망치질을 해가며 박아놓은 1만 개의 기둥이 그 약속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기적이라 부르지만 그 기적의 실체는 사실 지독한 성실함과 꺾이지 않는 투지였습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바다를 가로질렀던 선배들의 땀방울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건설 강국의 위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불가능하다는 말 앞에 쉽게 무릎을 꿇곤 합니다. 하지만 페낭대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안반을 찾아 60m를 파내려가는 집념만 있다면 어떤 거친 바다 위에도 길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뜨거운 역사의 한 페이지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건설의 자부심을 세계에 심은 이 놀라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앞으로도 계속될 더 깊고 생생한 다큐멘터리들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길을 계속 가는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